무려 54일 동안 전국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제방이 무너져 건물과 도로를 덮쳤고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무엇보다 50명이 넘는 귀한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8천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들에겐 2020년 장마의 고통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지독했던 올여름 장마와 홍수 사태의 원인은 뭔지, 대안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시죠. 저희 제작진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67년 살았어요. 67년. 이제 제가 그 마을 일을 12년 동안 했어요. 이장을. 이제 그러면서 마을을 바꾸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물들기는 처음이거든요. 터져버려가지고. 그냥 와서 그냥 빠질 줄 알고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우린 나와가지고는 방심이라고 이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고 지우고 그냥 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수해복구에서 지금 나온 거 저런 거 갖고 밥 먹지. 모기장 있죠? 옥상 있어. 우리는 옥상이라도 있으니까 또 낫지만 옥상 없는 사람들은 어서 복구해갖고 집이나 들어가면 좋겠어. 마음은 아프지만 목숨만 살았던 것만 해도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런 일이 밤에 일이 있었다면 꼼짝 상해보잖아. 하늘이 야속한 게 아니라 위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해. 뺨 10개를 열었다는데 네가 앞만 보고 악수리가 많이 떨어져. 여기 물 냉철 약분에 물이 차도 여기는 물 안 찼었어. 여름이 우리 주먹 만약에 열렸을 때에 물이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식이 다쳐서 병원 입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찢어지도록 아팠어요. 그 숨은 경황으로 해서 이 하루 지역에 심한 피해를 봤어요. 먼저 수해 원인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시죠.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신 것처럼 주민들은 하늘이 아닌 댐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환주 시장님, 수해 피해 지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진강댐 하류에 그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시군이 이번처럼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대책을 하고 공동으로 항의를 하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원인은 물론 비가 많이 왔지만은 비 온 것은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류에 있는 섬진강댐 관리의 부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댐이라고 하는 게 물이 이렇게 넘칠 때는 가둬두었고 또 물이 부족할 때는 그걸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비가 많이 왔는데 댐 방류량이 엄청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 지역의 그 수해는 국가하천인 섬진강의 그 제방 뚝이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방 뚝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뚝, 그 다음에 섬진강 댐 관리, 그리고 많은 호우, 이것이 원인이다. 그런데 자연적인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을 기회 삼아서 뭔가 새로운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창건 교수님은 또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물론 피해 주민들께서 안타까운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 우리가 홍수라는 자연을 인간이 완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파악하고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때 잘했으면 하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수가 나면은 댐과 하천 제방이죠. 두 개에 의해서 홍수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섬진강 댐에 홍수 제어했던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들어가서 해보니까 홍수기 전에
제한수위라고 있는데 그 밑에 3m 낮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홍수 조절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댐에서 들어오는 최대 유입량, 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러면은 방류했던 양은 최대 유입량이 한 50% 정도밖에. 다시 해서 최대 유입량에 그러니까 조절 안 했다 그러면은 100이 들어오면 100을 그대로 내보내야 되는데 100에서 50은 댐에 저장하고 50을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댐에 의해서 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거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과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들고, 물론 섬진강 댐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진강 댐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앞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규정을 바꾸고 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섬진강 지역에서 이번에 홍수 피해가 난 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우리 남원에도 그 제방이 한 200m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방 관리를 부실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방 관리를 부실했다는 문제와, 그리고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낮아요. 지류에서. 근데 그걸로 물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섬진강에서 많은 피해가 난 것은 제방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데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만이 다음 해결책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석환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총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지금 댐과 제방, 그리고 댐에서도 섬진강 댐, 합천댐, 용담댐 각각의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강론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54일이라고 하는 그 기록적인 장마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비 온 것에 비해서 50명의 사상자와 7,500명의 이재명이 생길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느냐, 이건 좀 별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피해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좀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시스템을 점검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원인 분석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사와 토론과 연구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병행이 된다면 이번에 대한 조사와 다음에 대한 대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정상만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다목적 댐의 역할이라는 것은 홍수 조절, 그다음에 용수 공급, 수력 발전, 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홍수 조절이 제대로 됐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섬진강 댐의 경우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홍수기가 이제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제한수기라는 게 있죠. 그게 섬진강 댐의 경우는 196.5m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13년부터 2017년 자료를 보면은 섬진강 댐뿐만 아니라 뭐 용담댐, 합천댐 전체 이런 댐들이 대체적으로 제한수위 이하 한 20m 정도 아래에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걸 비워뒀죠. 사실은 제한수위 어느 만큼 하라는 건 없죠.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3m 정도를 뒀죠.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한수위 아래에 뭐 적게 뒀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또 댐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은 뭐 그게 꼭 많이 둬야 되고 적게 둬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할 수가 있는 문제고, 어떤 데는 댐에 물을 많이 갖춰놨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비워놨다가 또 갑자기 물이 적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이제 폭우가 8월 6일과 7일 이렇게 이제 왔는데 2, 3일 전에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도 방류량을 조절하지 않다가 폭우가 왔을 때 당일 8월 8일 날 평소에 3배 내지 5배 물을 방류를 했다는 데에서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그 수해 원인에 대한 얘기를 총론적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댐이 원인으로 지목되다 보니 환경부 주관의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범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국제기관인 국립방재연구원장 출신인 정상만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댐이 이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꼭 뭐 댐 운영을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부분도 조사를 뭐 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미국에서 티톤 댐이 유실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뭘 했냐면 그 이후에 미국의 댐 안전까지 전체 평가를 한 것이죠.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종합적인 이런 조사, 원인 분석,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범정부 차원의 이제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댐은 댐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면 뭐 소위 홍수 대책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홍수뿐만 아니라 이수, 그다음에 하천 환경, 방제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관리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꼭 어떤 일이 일어나면 댐만 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홍수가 나면 홍수만 조사하고 이런 것들만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관리, 치수, 이수, 하천 환경 그리고 방제 전체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홍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 대통령 직속하에 백서를 2번이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백서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사가 있고 원인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대책을 수립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뭐 많은 도서관에도 있고 다 있겠죠,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투자와 관심을 갖고 하지를 않고 답이 그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투자를 하지 않고 실행을 하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자처장으로서 이환준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겪었을 때 어떻게 그걸 규명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수해 같은 경우, 특히 섬진강 같은 경우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댐에 관해서 첫째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평소에 댐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 평소보다 방수량을 1,800톤 이상 이렇게 방류했단 말이죠. 비가 와서 밑에서는 물을 흘려보내면 안 되는데 엄청난 물이 흘려보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보다 지금이 금년에 훨씬 물을 많이 가둬놨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뭐 제한수 있고 관리수 있고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댐이 그 아래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런 역할을 전혀 못했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섬진강 댐의 경우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섬진강댐 관리하는 부서가 뭐 수자원공사, 뭐 한수원, 농어촌공사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수위는 여기는 한국전력에서 하고 어디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어디까지는 수자원공사가 이런 문제가 태생할 때부터 기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원인에 대해서 솔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이걸 다음에 고쳐야 다음에 그런 걸 반복하지 않지 여기에서 뭐 우리 운영대로 매뉴얼대로 했다 그 정도로 했다 이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방관리 말씀하셨는데요. 제방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제방이 터졌으니까. 근데 제방을 지금 우리나라 제방관리가 하천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제방이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모든 설계 기준이 이런 것이 강화가 돼 있고 또 지방하천은 그보다 조금 이제 더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그 하천 관리가 과거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논리도 있었는데 대폭 강화되고 또 수계상의 일원화를 시키는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뭐 제방 관리와 하천 얘기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박창건 교수님은 좀 생각이 어떠신가요? 네, 이번에 장마에 의한 홍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때 저는 우리 언론들이 말 그대로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하고 많은 오보를 저는 양산했다고 봅니다. 다시 해서 댐에서 그 규정을 어기고 많은 물을 방류했다고 그러는데 와미스라고 국가수자원정보 시스템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 방류했던 양을 살펴보고 댐 운영했던 걸 살펴보고 그다음에 규정을 들이대보면은 규정상
어긋난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많은 오보를 양산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믿어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고, 참고로 섬진강 댐 같은 경우는 2018년 섬진강 댐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댐을 조금 더 높이겠죠. 그런데 2018년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2018년 이전에 낮게 되겠죠, 당연히. 2018년 이후에는 이제 댐이 새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섬진강 댐 운영 매뉴얼이 2020년 1월, 올 1월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잘 지적했다시피 이 섬진강 댐은 수산공사, 농어촌공사, 한수원 세 개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이 세 기관이 쉽게 해서 댐이 있으면 댐 공간 땅 따먹기를 하는 거죠. 수산공사 입장에서 홍수를 예방하려고 그러면은 많이 비워놔야 되고,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공급하려니까 많이 채워놔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섬진강 댐을 앞으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도 중요하지만은 섬진강 하류에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섬진강 댐의 운영 규정을 우리 사회가 바꾸자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댐 운영을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규정에 따라서 하게 안 되겠습니까? 규정을 어기고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설령 규정을 어겼는데 잘 됐을 경우에는 그나마 물러갈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규정을 어기고 댐을 운영했다 그러면 그 뒤에 후폭풍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은 국가수산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보고 댐 운영 상황을 보고, 그리고 댐 관리 규정, 이게 40, 50년, 60년 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댐 관리 규정이 작년 2019년 12월 26일 날 11차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1차 개정이 된 작년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네. 예. 네, 이시장님, 반론 있으시면 짧게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죠. 그 내부에서 자기들이 규정을 지켜놓고 규정을 따랐다.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거시적으로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규정을 따랐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지켜왔던 규정을 바꾼다. 사실은 지금 섬진강 댐 전체 저수 용량이 6억 4,400만 톤인데, 그 전체 용량 중에서 불과 3천만 톤 정도만 홍수용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댐은 다목적 댐으로서 홍수 조절을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농경지가 많고 하류에 있는 지역이 많은 데서 지금까지 이런 댐 관리가 이어져 왔다는 것. 네. 어떻게 보면 규정을 지켰다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섬진강 댐 하류에 있는 지자체 장님들께서 섬진강 댐이 지금 규정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섬진강 하류에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거기에 방점을 맞춰서 댐 운영 규정을 이번에 명확하게 바꾸는 게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두 분 참 양쪽 주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우리 장 교수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질문이 지금 조사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 섬진강 댐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은 제가 답을 하겠는데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지금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그리고 제방 문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론적이 될 거니까 강론에 대한 부분은 강론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대답을 하기로 하고요. 원래 지금 질문을 조사위원회를 환경부에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하는 게 좋으냐, 이게 여쭤본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그리고 지금 현재 비가 온 것에 대해서 비가 온 것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왔어요. 우리가 보통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피해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과연 환경부에서 하는 게 좋은지 범정부에서 하는 게 좋은지, 이것은 어디에서 하느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위원회에 얼마나 독립성을 부여해서 그 독립성을 권한을 인정을 할 거냐,
그리고 그 조사위원회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양심적으로 할 거냐, 이게 가장 관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부분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환경부가 해도 좋고 국무총리실에서 해도 좋고 어느 부처에서 그건 상관이 없고, 거기에 얼마나 독립성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토론이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반도의 기후변화 심상치가 않죠. 기상청은 폭염을 예고했지만 유례 없이 긴 장마가 올여름을 덮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많이 온 게 이번 홍수 사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죠. 관련된 내용 보고 저희는 토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올여름 중부지방과 제주의 장마 기간은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길었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6월 24일에 시작돼 8월 16일에 끝났으니 무려 54일간 장마가 이어진 건데요. 장마 기간 내 강수 일수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유례없는 긴 장마는 전국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엿새 동안 700mm 가까이 쏟아진 비로 한산강이 범람해 일대 마을이 흙탕물에 잠겼고, 남부지방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섬진강이 범람해 인접한 마을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예측하지 못했던 물폭탄, 이렇게까지 길게 이어진 원인은 대체 뭘까요?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해 장마전선이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면서 많은 비를 뿌렸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찬 공기에 막혀 북상하지 못한 원인,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지목합니다. 이처럼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물폭탄, 북극의 이상고온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북극 주위에는 찬 공기를 막아주는 일종의 커튼 같은 제트 기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북극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 칸막이 생기죠. 그런데 북극권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북극 상공에 있는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 인근 지역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결국 남쪽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은 찬 공기에 막히면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졌고, 그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막대한 양의 비를 뿌리게 된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북극의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북극 폭증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전망이 만일 현실화된다면 올여름과 같은 유례없는 물폭탄은 또다시 반복되겠죠. 재난은 이제 기후변화 시대의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홍수 사태가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미국인 작가는 지금 추세라면 30년 뒤, 즉 2050년에는 지구가 인간이 살기 부적합한 행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내놨습니다. 이런 기후 뉴노멀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보신 것처럼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크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대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천 규모에 따라 관리 주체가 제각각입니다. 먼저 정상범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하천은 이제 우리가 세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소하천, 지방하천, 그다음에 국가하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하천은 지금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시군부에서 담당하죠. 궁극적으로는 또 행정안전부가 관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하천은 17개 강력시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국가하천은 그 국토교통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은 세천부터 해서 비가 떨어져서 소하천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방하천을 통해서 국가하천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하천은 시군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17개 강력시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하천은 오랫동안 정비 계획을 세워서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섬진강 같은 경우에 그 제방이
유실돼서 굉장히 속상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다 정비를 굉장히 잘 해왔는데 유지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데서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또 딴 부처가 이렇게 다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물이 어떻게 흘러오다가 아무리 소하천을 잘 한다 그래도 지방하천이 안 되면은 헛일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국가하천을 아무리 잘 정비한다 해도 소하천이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흐름에 연속성이 없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통합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상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네. 좀 어떻게 바꿔야 할지 박창문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왠가하니까 지금 하천법과 소하천 정비법이 나눠져 있거든요. 하천법은 이제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고 소하천 정비법은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소방방재청 예산의 60, 70%가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사업 하는데 옛날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행안부가 그 소하천 정비법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예산이 한 6천억 되는데 이게 이제 조그만 하천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힘들죠. 그래서 기초지자체에다가 전부 다 이양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해서 소하천 사업은 행안부는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예산만 확보하고 기초지자체에 그냥 돈을 뿌려주는 이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 이렇다 그러면은 소하천 정비법을 하천법에 흡수시켜서 우리 정상만 전 원장님 말씀처럼 유역 차원에서 소하천 따로 국가하천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합쳐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행안부가 그 어떤 법률을 이렇게 통폐합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것이 명확하게 우리 사회에서 고쳐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이대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니까 조직 이기주의는 그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거든요. 더더욱이나 행안부와 같이 힘 있는 조직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우리가 맨날 그 소하천은 따로 놀고 이렇게 해봤자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토부, 그러니까 하천법이 환경부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관리는 또 국토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과 중에서 3개 과만 환경부에 넘기고 하천 계획과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1년의 예산이 올해 보니까 한 5,500억 원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로 넘어간 3개 과의 예산은 한 3,000억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천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데 방점을 찍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내 조직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유지될 것인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하천 관리가 말 그대로 저는 엉망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리 잘리지고 저리 나눠지고 예. 이 속에서는 결국은 하천 관리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그 예산은 국민 세금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네. 좋고요. 근데 이제 하류에 있는 소하천 관리 책임은 또 기초자치단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원주 시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사실 하천 관리는 전부 기초지자체에 있습니다. 예. 국가하천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예산을 조금 내려주고 유임시켜서 시군에서 하라. 이게 현재 실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 큰 하천을 국가에서 한다. 이것은 초기에 막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하천이 정비가 다 되고 났었을 때 지금 뭐 국가하천을 국가에서 현재 예산을 가지고 통제한다. 이것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전에 이제 이런 일을 좀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원화된다고 해서 관리청이 바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달라지는 않는데 아까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그 관리 부서가 다르고 관리 그 지자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좀 지혜를 짜내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서로 컨센서스를 만들어 놓은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참여하면 좋은데 지금도 이 하천이나 제방 재해 관리는 거의 위에서 상명하달식입니다. 모든 기준, 지침, 관리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지자체에서는 다만 그걸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 더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반복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분들이 댐을 관리를 조사하든 하천 유역 관리를 조사하든 이분들이 아까 이 관계 없이 정말 이번 기회에 뭔가 우리가 바꿔야 된다, 개선시켜야 된다 이런 조사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제가 그 하천 유지 관리 이렇게 하는데 다만 이거 한 가지 남은 시에서 보니까 돈이 들어가고 써야 할 때는 전부 다 기초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내지 세천입니다. 국가하천은 사실은 관리라고 하지만은 매년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풀 베는 거예요. 풀 베는 걸 가지고 그걸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까 이번에 제방이 무너졌는데 제방의 어떤 부분은 취약 부분이 있어요. 취약 부분이 있고 옛날에 쌓기 때문에 현재 제방 그 뚱마루 폭이라든지 비탈면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이 불안전은 오히려 지마처럼 못 온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현철이 보고 제도적인 변화가 있기를 꼭 기대합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의견이 좀 두 분 팽팽하게 맞서셨는데 우리 장석하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님 말씀 중에 이제 국가하천을 지방에서 관리한다는 부분은 조금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국가하천은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즉 국가가 직접 하고요. 지방하천부터가 이제 유지 관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유지 관리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치수에 관련돼서 물 관리에 치수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설계와 시공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하천 관리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기에 따르는 설계, 시공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예산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설계를 보자면 설계는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획일적이 돼요. 국가하천은 100년 빈도면 100년 빈도. 지금 한강 같은 경우는 100년 빈도가 되고 한강은 200년으로 되어 있는데 섬진강은 100년 빈도로 되어 있거든요. 또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80년 빈도, 50년 빈도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차제의 이런 설계 빈도와 완전히 획일화된 이 부분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치수에 관련된 비용이 환경부, 국토부 다 합쳐서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512조인데요. 그럼 0.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도도로 예산이 한 16조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48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 똑같은 SOC 사업인데 철도나 도로나 도시는 좀 불편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은 1% 정도가 이 치수와 물관리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천 관리도 역시 큰 물관리 틀에 있어서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분절이 되어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통폐합을 가든지 아니면은 통폐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가 생기든지 이런 방법으로 컨트롤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완주 시장님,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은 예산이 드는 이런 치수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있긴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문제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남원의 경우 보게 되면 전체 하천 연장이 한 650km 돼요. 근데 이 중에 한 60%가 소하천, 지방은 소하천. 사실 직하하천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물론 국가하천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편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과거에 이렇게 해왔던 하천 등급제처럼 있어가지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것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가를 이제 바로 보아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하천 관리에 대해서 물론 국가하천, 국가가 설계 기준이라든지 기획을 하고 시공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 이루어진 다음에 관리하는 것은 지금 지자체로 다 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임된 것을 혹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하천 유지 관리 잘못됐다. 이것은 사실 우리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들으면 이게 웃을 일입니다. 풀 깎는 비용 좀 주고 거기에다가 유지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당신 책임이다. 혹시라도 오늘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아주 크게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좋은 말씀 계셨는데 저는 교수님들 말씀대로
이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뭐 수관리를 갖다가 국토교통부로 갔다가 또 환경부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걸 매번 해야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처가 바뀌면 우리나라는 부처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행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처 간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뭐 위원회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시장님 얘기에 대해서 우리 장 교수님 좀 반론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론이라기보다는 국가 하천 같은 경우가 국가에서 이제 직접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시설물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당연히 하죠. 근데 지금 이미 국가 하천 국가에서 과거에 집행했던 예산들이 지금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지방으로 넘어가서 그 전체가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염려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님도 단체장으로서 선출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에 관련된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사에 이런 부분을 반한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천에다가 과연 그 국가에서 내려준 지방으로 이양된 그 예산을 정말로 그 하천과 치수 사업에 쓸 수 있을 거냐, 물관리 사업에 쓸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천에다가 돈을 들여서 예방 사업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생색이 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래도 망설이게 되고 또 지자체는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들이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약한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오는 돈을 우선 급하고 먼저 쓰고 생색나는 데를 쓰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 보면 국가에서 직접 집행할 때보다도 훨씬 효용성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장님처럼 그렇게 훌륭하신 생각이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투자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먼저 급하고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염려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관리 주체의 일원화, 통합관리청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먼저 정선만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통합관리청은 결국은 차관급 기관이 되겠습니다. 차관급 기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물 관리를 위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수년 동안 이렇게 국무총리가 주재를 해도 안 되는데 차관급인 청에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할 수 있으면 부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누가 그것을 컨트롤할 것인가 각 부분에 대해서 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관리청 필요성 우리 박창근 교수님 의견은요? 물과 관련돼서는 크게 중앙부처로 보면은 환경부, 국토부, 그다음에 농림부, 그다음에 행안부, 그다음에 산자부도 있겠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부와 국토부의 수량수질 통합 관리가 지난 32년 동안 했다가 이번에 됐거든요. 그만큼 각 부처별로 찢어져 있는 물 어떤 관리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영역인데 어떤 통합 관리에 있어서는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이라도 전체가 통합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기 과제로 두더라도 환경부와 국토부의 어떤 물 관리 통합만이라도 이번에 이루어야만이 다음에 어떤 행안부와의 어떤 통합, 농림부의 통합 이런 것들이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물 관리 일원화를 전체 통합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한 어떤 사업인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이완주 시장님은요? 일원화를 생각하고 통합화를 생각하는 것은 어떤 효율성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볼 때 각기 용수를 관리하는 그 주체라든지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몇 번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유기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 입법을 통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계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석환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관리 통합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물관리청 같은 그런 강력한 통합 조정 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입법적인 어떤 기능과 권한을 주어서 지금 현재 분절되어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관리를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홍수 피해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이제 네 분과 지금 뜨겁게 토론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요. 우리 이환주 시장님부터 차례로 마무리 발언 1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양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해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수해가 나서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고통과 시름 속에 보내는 이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규정상으로는 현실적인 보상 지원책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원인도 밝혀야 되지만 그분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다시 재발을 막는 그런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네, 정상범 교수님요.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났던 곳에 가뭄이 발생을 하고 가뭄이 일어나는 곳에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상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이상기후가 서너 번 되면 그게 정상기후입니다. 그것이 바로 뉴 노멀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홍수뿐만 아니라 가뭄, 그리고 물 부족과 같은 수자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이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종합적인 물관리 체제와 전략 수립을 꼭 해서 이러한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래서 장석환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기후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정말 예기치 못한 홍수, 예기치 못한 기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은 충분히 예견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수없이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단지 정책이나 정부에서 그 부분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을 시스템화시키지를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차제에 거울 삼아서 정부도 이번 부분들에 있어서 시스템을 좀 바꾸는 과정에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 현상을 예측하고 예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과학을 동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그렇게 정확히 맞춰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보다 더 전문가적인 시스템,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폭넓은 그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정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문제점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홍수와 가뭄입니다. 물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인데 이 두 개에서 양날의 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댐 운영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용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홍수 조절 공간이 줄어들죠. 또 홍수 조절 공간을 또 넓히면은 또 물 이용 공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왕 만들어져 있는 댐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댐의 운영 규정을 바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지를 마야 되고 이것은 수자원공사나 환경부나 국토부나 이런 어떤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라든지 기초지자체 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형태로 개정이 돼야 될 어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말 그대로 그 제대로 된 사실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언론들이 앞으로는 가짜 뉴스 조금 덜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 복구만큼이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토론이 그 디딤돌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A 특별기획 기후변화 시대 물관리 대책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채널A